네명의 시각으로 다각도로 깊게 정치를 들여다보는 시간 정치사색입니다. 오늘도 윤주진 정치 컨설턴트, 정혁진 변호사, 김성환 시사평론가, 강성필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 부위원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내일 드디어 4.10 총선 본투표 날입니다. 오늘이 공식 선거운동 마지막 날인데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오늘 서울 도봉을 시작으로 해서 동대문과 중성동, 광진, 강동구 등 서울 격전지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선거운동 마지막 날 유세동선에 담긴 의미 뭐라고 봐야 할지 먼저 윤주진 대표님. 예. 일단은 한동훈 위원장도 밝혔듯이 현재 이제 초박빙으로 약간의 이제 역전의 가능성이 보이는 지역을 이제 서울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동안도 봤겠지만 여러 가지 서울에서 늘 지지율이 조금 앞섰다가 이제 우세가 될 땐 서울에서 좀 이제 호조를 보이다가 좀 불리해졌을 경우에 이제 서울에서 빠지는, 즉 서울에서 이 등락폭이 가장 컸던 것으로 보이는데 한동훈 위원장 입장에서는 서울에서 적어도 한 5개에서 10개 정도의 추가 의석수를 확보해야지만 의미 있는 성적표를 얻을 수 있다고 전체 판세를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서울에서 특히 격전지 중심으로 조금이나마 이제 그 보수 지지층을 좀 더 이끌어낼 수 있는 지역들 위주로 해서 힘을 좀 보태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강성필 위원장께서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오늘 서울에 방문하는 지역들 어떤 의미가 담겼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은 오늘 마지막 유세를 청계천 광장에서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서울의 초박빙 지역을 한 바퀴 순회를 쭉 하고 나서 그 당원들과 지지자를 쭉 집결을 시키는 효과로 청계천 이제 광장에서 모일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서울 지역 판세를 보면 중구, 송동, 갑 같은 경우는 지금 민주당의 우세를 점하고 있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러면 이런 정도의 상황이 되면 중구, 송동, 을 같은 경우도 자연스럽게 민주당의 우세를 점해야 되는데 지금 이쪽 이해운 후보와 박성주 후보 간의 어떤 대결이 심상치가 않다. 그래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봤을 때는 이 공간을 조금 파고드는, 그러면 혹시라도 한 석을 더 추가로 가져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또 이제 광진구 같은 경우도 김병민 후보가 최근에 조금 많이 올라왔다고 해요. 그래서 항상 광진구도 박빙인 상황에서 민주당이 근소한 차이로 승리를 했기 때문에 이러한 틈을 한번 노려보려고 하는 전략이 아닌가,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네.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서울 지원 유세에서 나라를 위기에서 구해달라 이렇게 호소를 했습니다. 먼저 한 위원장의 발언 듣고 오시겠습니다. 본투표로 나서주십시오. 본투표에 나서서 여러분의 한 표로 나라를 구해주십시오. 나라를 위기에서 구해주십시오. 그러지 않으면 정말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무시무시한 세상이 올 겁니다. 여러분이 주인공입니다. 법정 앞에서 이재명 대표가 눈물을 보였다고 합니다. 그건 자기 죄에 대한 반성의 눈물이 아니라 국민에게 자기 살려달라는 영업하는 눈물입니다. 거기에 속으실 겁니까? 조국, 이재명 같은 사람들이 나라를 망치는 거 상상해보세요. 국회에서 사면권 부여한 다음에 자기들 세프 사면하는 거 무서워 보이십니까? 이 사람들이 안 할 것 같으세요? 네,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발언 정리해봤습니다. 딱 한 표가 부족하다. 야당을 견제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의석을 달라. 민주당이 200석을 얻겠다고 큰 소리를 치고 있는데 정부 여당에 계속 싸울 힘을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사전투표 이후에 어려웠던 선거가 조금씩 좋아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충남 유세에서는 골든크로스, 그러니까 박빙 열세 지역에서 국민의힘이 박빙 우세로 바뀌는 지역들이 늘고 있다 이런 점을 강조하기도 했는데 정혁진 변호사님, 일단 한동훈 위원장이 딱 한 표가 부족하다, 골든크로스를 계속해서 강조하면서 이런 발언하는 배경 어디에서 찾을 수 있겠습니까? 일단은 제가 봤을 때는 야당 범야권에서 200석 이야기 나오지 않습니까? 네. 200석은 우리나라 입법 관련해가지고는요. 절대 반지랑 똑같은 거예요. 200석 가지고 할 수 없는 것이 없습니다. 헌법도 바꿀 수 있고요. 대통령 탄핵 의결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대통령의 거부권을 무력화할 수도 있고 심지어 동료 의원들을 제명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애튼경이라고 영국의 그 사상가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그 권력은 부패한다. 절대적인 권력은 절대적으로 부패한다. 그런데 이 200석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적인 권력이니까 이것은 제가 봤을 때 여당이든 야당이든 200석이라고 한 결과가 나오면 그건 더 이상 국회가 국회답지 않아지는 그러한 모습이 되니까 이런 것부터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200석만 중요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180석하고 179석도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패스트트랙 등등 해가지고 150석, 151석은 말할 것도 없고 심지어 165석이냐 164석이냐에 따라 가지고 여야의 상임위원장 그
분배도 차이가 있을 거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한 표의 차이가 이번처럼 중요한 때가 없다. 저는 그 부분을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강조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김성환 평론가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정권 심판론이 이제 불붙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평상시에 잘했으면 왜 200석을 준다는 말을 하겠는가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싶고요. 한동훈 위원장 말 들어보니까 이게 읍소인지 공포 마케팅인지 좀 구분이 안 돼요. 읍소의 의미도 있는 것 같고요. 좀 공포 마케팅을 통해서 지지층이 그러니까 마지막에 투표장으로 나와달라 뭐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싶어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대략 국민들은 어느 정도는 마음속에 다 어느 당을 찍을지 결정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막판에 뭐 4분의 1 정도는 그 최종 결심을 한다 이런 뭐 조사 결과가 있기는 하지만 내일 투표일이라고 하면은 대략적으로 아마 국민들이 마음을 먹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마지막으로 민주당을 지지하거나 아니면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그 지지자들이 어느 정도 투표장으로 나가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과거 연구조사한 걸 보면요. 한 각 진영의 지지자들의 한 10에서 15% 정도가 막판에 다른 당을 찍거나 아니면 투표를 포기하는 현상이 나타나거든요. 근데 10에서 15% 정도가 만약에 투표를 안 한다거나 다른 당을 찍게 된다거나 이러면은 그건 진짜 선거 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일을 막기 위해서 막판까지 안간힘을 쓰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서울 지역 격전지를 훑고 있는 한동훈 비대위원장 공식 선거운동 마지막 유세 장소로는 서울 청계광장을 정했습니다. 윤주진 대표님, 청계광장 어떤 의미입니까? 일단 뭐 당연히 이명박 전 대통령의 가장 치적이라고 할 수 있는 청계천이 아무래도 국민들에게는 매우 실용적인 어떤 정책의 상징처럼 보여 있죠. 그렇기 때문에 청계천을 봄으로써 과거에 이명박 정부가 이렇게 좀 일을 잘했고 또 버스 중앙 차선 이러한 것들이 상기될 수 있기 때문에 좋은 인상을 줄 수 있다고 보고요. 또 물론 기존에 이제 그 대선 같은 경우는 윤석열 당시 후보는 또 서울광장에서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이제 여야가 서로 많이 겹치지 않으면서 또 어떤 물리적 충돌 같은 걸 최소화하면서 각자가 할 수 있는 역할들을 하는 것으로 보이고요. 또 청계천 같은 경우에 이제 과거에 그곳에 이제 종로를 이제 그 많은 유세 인파들이 다니기 때문에 유동 인구가 상당히 많은 곳 아니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이제 서울 시민들에게 호소할 수 있는 그러한 지역으로서 고른 것 같고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오늘 마지막에 한동훈 위원장이 막판까지 서울 표심의 어떤 결집 그리고 이제 정통 보수 지지층의 내일 투표장에 나오기를 바라는 그러한 메시지를 중점적으로 던지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김성환 평론가께서는 한동훈 위원장이 왜 청계광장을 골랐다라고 보시는지 그 마지막 유세에서는 좀 어떤 메시지를 내놓으리라고 보십니까? 전 솔직히 잘 이해가 안 됐어요. 제가 만약에 전략을 짜는 입장이라고 하면 청계광장에서 마지막 유세하자고 얘기 안 했을 것 같거든요. 지금 국민의힘 쪽에서는 서울의 중심이다, 대한민국의 중심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청계광장을 대한민국의 중심이라고 생각하시는 국민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 왜 광화문 광장을 이용하지 못했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요. 광화문 광장에서는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거기서 마지막 유세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거는 당에서 참모들이 좀 늦게 일정을 짠 거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먼저 광화문 광장을 좀 선점하려고 해야지 되지 않았을까. 그래서 불가피하게 그래도 그 상징성을 가져가야 했기 때문에 청계광장을 선택하지 않았을까 싶고요. 뭐 그렇다고 해서 국민의힘이 용산에 가가지고 마지막 유세를 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표를 호소하는 입장인데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정권 심판론에 관한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용산역 광장을 마지막으로 선택한 것 같고요. 뭐 다른 당 얘기를 조금 더 덧붙이면 지금 이제 새로운 미래하고 그다음에 개혁신당 같은 경우에는 일종의 지원 유세 성격을 띠는 것 같고요. 이준석 대표를 지지하기 위해서 화성으로 간다거나 아니면 서른 후보를 지지하기 위해서 부천으로 간다거나 뭐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것 같고요. 그리고 녹색정의당의 경우에는 홍대에서 마지막 일정을 소화하거든요. 아무래도 젊은 층, 특히 이제 기후 위기에 민감하고 미래 세대에 관한 어떤 메시지를 호소하기 위해서 그렇게 선택한 것 같습니다. 각 당은 저 옆에서 지켜보니까요. 후보들도 더 이상 할 기력이 없을 것 같아요. 빨리 선거 이거 지금 오늘 끝나고 내일 결과를 빨리 받아보길 기대하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정혁진 변호사께서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오늘 청계광장에서 마지막으로 강조할 메시지 어디에 좀 방점이 찍힐 거라고 보십니까? 일단 제가 봤을 때는요. 청계광장이 사람들 접근성이 제일 좋은 데 아닌가. 오히려 광화문 광장은 뭐 저도 자주 가긴 하지만 그
도로로 인해 가지고 고립되는 그런 느낌이 있는데 청계광장은 거기 청계천 그 길로 차들도 별로 다니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사람들이 많이 모일 수 있는 그런 거 아닌가 싶고 그다음 오늘 저녁에 진짜로 많은 사람들이 모이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에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하는 이야기는 결국 이번 총선의 결론을 이야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번 총선의 결론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지난 그 2년 동안에 그 행정부에 대해서는 여당이 집권 여당이 책임을 져왔지만 사실은 입법권은 완전한 입법권은 야당에 의해서 전횡되지 않았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갖다가 이야기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도 감안은 해달라, 생각을 해달라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오늘 재판에 들어갔습니다.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대장동 성남FC 백현동 관련 재판에 참석을 했는데 당초 오늘이 공식 선거운동 마지막 날이기 때문에 재판에 참석하지 않고 접전 지역 지원 유세에 나서지 않겠느냐 이런 관측도 일각에서 나왔습니다만 결국에는 법원에 출석하는 것을 선택을 했습니다. 강성필 위원장님, 이재명 대표가 앞서서 재판에 들어가지 않고 지원 유세에 나설 가능성도 좀 내비쳤었는데 오늘 법원에 출석한 배경 어떻게 봐야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전국에서 박빙 지역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데서는 이재명 대표가 와서 마지막에 좀 직결을 해서 지지층으로서 조금 더 호소를 해서 막판 뒤집기를 시도하려는 그런 이제 지원 유세 요청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이 고민이 되죠. 그런데 결국에는 이제 총선을 앞두고 마지막에 법원에 가는 것은 아무래도 윤석열 정부에서 탄압을 받는 어떤 검찰 독재 정부에게 탄압을 받는 그럼으로 인해서 사법 리스크가 불거졌고 지난 2년 동안 계속된 수사, 압수수색 이런 걸로 인해서 이게 선거 전까지도 13일 동안이라는 선거 기간 도중에 3번이나 법원을 나가야 되는 이런 것들이 야당 지지자들에게 어떤 국민의 선거권에 영향을 미치는 이런 관건 선거가 아닌가 이런 거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전국적으로 메시지를 내는 것도 효과적인 방법이라 생각을 해서 또 국민의 어떤 재판에 대해서 충실히 어떤 이행을 해야 되는 의무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법원에 출석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윤주진 대표께서는 이재명 대표가 오늘 법원 출석을 결정한 배경 뭐라고 보십니까? 아마 고민을 많이 했을 것 같습니다. 막판에 본인이 대표로서 역할을 해야 될 것인지. 그런데 아마 제가 봤을 때는 그동안 선거운동을 이제 이유로 해서 뭐 재판을 약간 뭐 지연시키거나 그런 사례가 있을 때마다 상당히 국민적인 실망이 커졌던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은 아무리 야당 대표라 해도 본인이 임의로 그렇게 재판 일정을 거부한다든지 비판할 수 있겠는가. 그리고 이제 계속 검찰 독재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실제로 이 재판 일정은 사법부, 즉 판사가 결정하는 것이라는 점들이 이렇게 언론에 소개가 되면서 더 이상 이재명 대표가 이렇게 재판을 회피할 수 있는 명분이 없다고 봤고 오늘마저도 만약에 재판을 가지 않았더라면 분명히 국민들, 특히 중도층 사이에서는 사법 리스크 방탄의 어떤 프레임이 다시 불거질 수 있다고 봤기 때문에 오늘은 상당히 충실하게 재판을 받는 듯한 그러한 모습을 보였는데요. 결과적으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떤 윤석열 정부에서 본인이 탄압을 받는다고 하는 그런 이미지를 부각하고 싶었겠죠.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또 재판을 가야 되는 이러한 야당 대표의 모습을 보면서 결과적으로는 사법 리스크가 있구나라는 것을 한번 소환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이재명 대표는 오늘 재판에 들어가기 전에 법원 앞에서 약식 기자회견을 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직접 듣고 오시겠습니다. 재판에 출석하지 말고 지역을 돌아야 한다는 그런 제안도 있었습니다. 1분 1초를 천금같이 쓰고 싶었습니다. 저의 손발을 묶는 것이 검찰 독재 정권, 정치 검찰의 의도인 것을 압니다. 그러나 국민으로서 재판 출석 의무를 지키기로 했습니다. 제가 다하지 못하는 제1야당 대표의 역할을 우리 국민 여러분께서 대신해 주십시오. 네, 듣고 오신 대로 이재명 대표 법원 앞에서 약식 기자회견을 열었는데 윤석열 정부가 물가는 못 잡고 정적 그리고 반대 세력만 때려잡고 있다. 주권을 포기하지 말고 꼭 투표를 해서 국민 배신 세력을 과반을 막아야 한다. 이런 정권 심판론을 재차 강조를 했습니다. 김성환 평론가님, 오늘 이재명 대표의 약식 기자회견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저는 메시지도 적절했다고 생각하고요. 재판에 출석한 것도 잘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민주당이나 아니면 이재명 대표 입장이기보다는 오히려 공격을 하는 국민의힘 입장을 먼저 생각해야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선거 막판에 선거일 직전인데 그래도 마지막 표심을 정하지 못한 일부층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아마 오늘 재판 출석하지 않고 이 유세 일정을 소화했더라면은 굉장히 거세게 공세를 받았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선거 막판에는 악재를 최소한 줄이는, 최소화시키는 것이 일단 제1의 원칙이 될 수 있다, 되어야 한다, 이런 측면에서 오늘 재판에 출석한 것은 그나마 다른 논란을 없애는 효과로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둘째로는 그러면 재판에 출석하는 모습, 그리고 또 재판에 출석했을 때 어떤 이야기를 할 것인가, 이런 메시지를 어떻게 발신할 것인가에 관한 문제가 있는데요. 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는 윤석열 정부한테 권력이 있고 윤석열 정부한테 국민들이 권력을 넘겨줬지만 결국 국민 민생이나 이런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않았다. 그리고 야당에 대한 검찰권 남용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렇게 재판받는 상황이 됐다. 이런 것들을 극명하게 대비시키는 작업을 했다고 보이고요. 그리고 그럼으로써 정권 심판론을 불붙게 하고, 그리고 그 투표 포심을 통해서 마지막 투표장으로 나가달라, 이런 메시지를 보낸 거니까 뭐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든 좀 지지하지 않던 간에 결국 지금 조국혁신당 바람처럼 윤석열 정부를 심판해야 되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이런 기자회견을 봤을 때는 그래도 내가 심판해야지라는 마음을 좀 더 먹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정혁진 변호사께서는 오늘 이재명 대표의 메시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일단 뭐 정권 심판론이라고 하는 것은 야당이니까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보다시피 정적과 반대 세력만 때려잡는다, 이건 말이 되지 않는 게요. 왜냐하면 대장동 사건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민주당 내에서 스스로 제보에 의해 가지고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다음에 그 이후에 이루어지는 어제 뭐가 있었습니까? 김혜경 씨 재판이 있었잖아요. 어제 또 뭐가 있었습니까? 이화영 부지사 재판이 있었는데 검찰이 15년을 구형했단 말이에요. 관련된 사건에서 뭐 안부수, 뭐 김성태 이런 사람들 다 자백했고, 거기에다가 그 실형도 나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정진상, 김용 뭐 다 마찬가지일 거고, 그렇기 때문에 마치 본인이 무슨 정적 탄압을 받는 것과 같은 민주화 운동을 하다가 어떤 문제가 생긴 것이 아니고 개인적인 비리가 굉장히 심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국민들이 다 아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번 정권에 대한 만약에 심판을 한다라고 하면 심판하는 것이지, 이것과 이재명 대표의 그것과는 좀 차이가 있는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는 내일 총선이 끝난 이후에도 계속됩니다. 그래서 내일 이후에도 이재명 대표의 재판은 무려 5번이나, 4월 중에만 무려 5번이나 했고요. 5월, 6월, 7월 계속 진행이 될 것이다. 이 부분은 이제 본인도 알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강성필 위원장님. 네, 맞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는 민주당이든 야당이든 100석이든 200석이든 300석을 하든지 간에 결국에는 사법부에 가서 충실히 소명을 하고 재판부의 판단을 기다려서 해결될 일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그 이화영, 그러니까 어제 검찰에서 구형을 15년 했죠. 그런데 이화영 그 평화부지사, 전 부지사가 뭐라고 했습니까? 진술을 번복한 이유, 본인의 정치자금법 위반과 외국환 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 어떤 검찰에서 회유가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를 대신해서 방북 비용을 대고 그것을 이재명 대표에게 보고했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를 어떤 그 3자 뇌물로 기소하려고 했던 회유 협박이 있었다라고 이화영 대표가 부지사가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과연 정말 이재명 대표를 지난 2년 동안 사법 리스크의 굴레에 가둬두는 그런 어떤 방증이 하나씩 드러나고 있다고 또 이재명 대표는 주장할 수 있다, 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이재명 대표는 오늘 재판을 마친 뒤에 서울 용산역 앞 광장에서 마지막 유세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앞서 3월 28일에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면서 민주당이 용산역 앞 광장에서 출정식을 연 바가 있는데, 마지막 유세 장소로도 용산역 앞 광장을 선택한 배경, 김성환 평론가님 뭐라고 봐야겠습니까? 정권 심판론이죠. 그거 외에 달리 설명할 길이 없는 것 같고요. 뭐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번 선거 내내 정권 심판론을 얘기해 왔기 때문에 그 마지막 활용 점정이라고 해야 될까요? 시작과 끝을 같이 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임으로써 국민들한테 정권 심판의 필요성을 더 호소하고 싶었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용산 지역뿐만 아니라 서울은 지금 이전에는 이게 사실 그 민심이 엎치락뒤치락 했는데요. 민주당 공천 파동이 있을 때는 사실은 강북 지역도 민주당이 다 뺏길 것 같다, 이런 위기감들이 나왔었는데, 또 정반대로 지금 국민의힘이 오히려 위기감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렇다면 선거 막판에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동안에 민심이 좀 바뀌었을 가능성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초접전 지역이 좀 늘어나고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서울 지역 초접전지를 돌면서 마지막으로 정권 심판론에 대한 국민적 여론을 모은 다음에 용산에서
유세를 마감하는 이런 모습을 좀 보이려고 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네, 윤주진 대표께서는 어떤 배경으로 보십니까? 당연히 이제 뭐 용산이라고 하는 이제는 이제 과거에는 청와대라고 했던 표현이 이제 용산이라는 표현으로 바뀌면서 용산에서 마지막 유세를 함으로써 정권 심판에 이제 정점을 찍는 그러한 이제 모습을 보이고 또 용산 지역구 자체도 일단 민주당으로서는 상당히 이제 지금 욕심을 내고 있는 지역구 중에 하나고요. 또 늘 이제 민주당이 이번 이제 21대 국회 말미에서 이태원 참사의 문제도 같이 이제 많이 강조를 하면서 아무래도 이 민주당이 지금 정부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적인 어떤 스탠스, 그 프레임을 국민들에게 가장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곳이 또 용산이고요. 또 아무래도 호남선이 지나는 또 용산역도 가까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면에서 네. 용산에서의 마지막 일정을 정한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 유세 장소로 조국혁신당은 광화문 광장, 녹색정의당은 서울 홍대 앞, 그리고 개혁신당은 화성을, 새로운 미래는 경기도 부천을 선택을 했습니다. 정혁진 변호사님, 군소정당들이 마지막 유세 장소로 선택한 이곳들 어떤 의미가 있다고 봐야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그 국민의힘과 민주당 그다음에 조국혁신당의 바람이 워낙 거세기 때문에 군소 정당들 제3세력, 이른바 제3세력이라고 하는 그 정당들이 설 자리가 없는 것 같아요. 그게 그다음에 이제 본인들이 기대했던 것보다도 훨씬 더 설 자리가 없어서 잘못하다가는 지역구는 고사하고 비례에서도 한석도 얻지 못하지 않을까, 그런 위기의식이 발로가 됐기 때문에 그래도 의미가 있고 그래도 될 만한 곳에 화력을 갖다가 집중시켜야겠다. 그 선택과 집중의 결과로, 그러니까 어떻게 개혁신당이 화성에서 마지막 유세를 할 거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럴 수밖에 없는 그런 절박한 위치에 처해졌다. 그것이 녹색정의당도 마찬가지고 새로운 미래도 마찬가지다. 전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강성필 위원장님. 그러니까 뭐 앞서 말씀들을 많이 해주셨는데 저는 좀 다른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개혁신당과 새로운 미래가 이렇게 열세에 몰린 이유, 그러니까 조국 혁신당 돌풍 때문이죠. 그러면 조국 혁신당은 돌풍을 일으켰는데 왜 이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나? 저는 전선을 잘못 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미래 같은 경우는 무조건 반 이재명을 할 게 아니라 어쨌든 최종 목표는 이번 정권에 대한 심판, 그리고 차선책으로 이재명 대표를 심판하기 위해서 호남에서 지지를 모아달라, 이런 전략. 그리고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도 어쨌든 간에 윤석열 정권에 대한 심판과 어떤 중도 보수의 느낌을 살렸어야 되는데 이러한 선명성이 뒤져지면서 새로운 미래와 어설프게 합당을 하고 또 분당을 하면서 삼지대를 갈망하고 있는 국민들에게 실망을 줬다. 그래서 조국 혁신당에게 어떤 여지를 많이 내줘서 지금의 수세에 몰린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상징적인 마지막 유세를 하기보다는 지역구 선거에서 하나하나 한석을 더 잡기에 급급한 모습을 보여서 아마 지역구에서 저렇게 마지막 유세를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네, 총선 판세도 짚어보겠습니다. 국민의힘은 야당을 견제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의석을 달라 이렇게 호소를 하고 있고, 민주당은 과반 달성을 목표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공식 선거운동 마지막 날 현재 판세는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네 분 전망 차례로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윤주진 대표님. 일단은 그 여론조사 공표가 되기 직전까지는 봤을 때는 당연히 데이터의 수치만 놓고 봤을 때는 상당히 민주당의 우세가 점쳐졌던 것은 사실입니다. 국민의힘으로서는 이른바 개헌저지선 100석 미만으로까지 떨어질 수 있다라는 위기감이 고조가 됐고, 근데 이제 그 당시에 이제 불거졌던 양문석 후보나 뭐 김준혁 후보 이러한 이제 야권의 악재들이 좀 터지면서 바로 이제 여론조사 공표가 금지된 기간으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 사이에 얼마나 이제 보수 지지층, 즉 국민의힘을 지지해왔던 그런 여론이 얼마나 결집할 것인가가 관건인데, 최근 들어서는 분명히 어떠한 야권의 독주, 그리고 이제 200석까지 야권이 먹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위기감이 보수층에 좀 이렇게 퍼지면서 아무래도 본투표에서는 조금 더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여론이 결집이 돼서 아무래도 그 당시의 여론조사에 비해서는 조금 더 많은 숫자가 나와서 제 생각에는 한 뭐 110석 언저리에서 그 정도까지는 좀 회복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정혁진 변호사님. 글쎄요, 사전 투표율이 상당히 높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일 본투표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가지고 많이 바뀔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제가 봐도 여소야대가 될 가능성은 굉장히 높아 보인다. 하지만 극단적인 여소야대까지 갈까?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의문이고요.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과연 민주당이 과반수를 얻을 수 있을까? 그것도 저는 조금 의문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결국은 3당 체제로 조국 혁신당이 또 상당한 의석을 갖고, 그다음에 총선 끝난 이후에 조국 혁신당은 오히려 새로운 국회의원들 영입됨으로 인해 가지고
잘하면은 뭐 그 원내 교섭단체도 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예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참 독특하게 이번 22대 그 국회에서는 3당 체제로 굴러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김성환 평론가님. 네, 막판 보수층 지지층을 결집시키기 위해서 위기감을 좀 계속 고조시키거나 일종의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포 마케팅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싶은데요. 근데 저는 이번 총선이 성격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번 총선은 사실 대선 시즌2입니다.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는 민주당이라기보다는 국민의힘이자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굉장히 불리한 국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에서 이종석 호주 대사 임명이나 아니면 황상무 시민사회 수석의 뭐 무리를 빚을 만한 발언이라든가 그 이후에 또 대통령실이 보였던 고집스럽고 오만한 모습들 그리고 불통하는 모습들 이런 것들이 국민의 마음속에 분노감을 만들어낸 게 가장 결정적인 이유였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난 다음에 물가나 뭐 의정 갈등 문제 이런 것들이 더 얹어지면서 지금의 결과가 온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국민의힘에서 쓸 수 있는 카드는 개헌 저지선까지만 그것만이라도 더 밀리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이런 전략밖에 없는 건데 그럼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있는 환경이 충분히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을 만들어 놓고 다시 또 국민들을 향해서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물론 전통적인 보수 지지층의 경우에는 그래도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지. 대통령을 지키거나 국민의힘을 지켜줘야지 이런 마음을 먹을 수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전체 판세는 이미 상당 부분 기울어졌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굳이 의석을 사실 말씀드리는 게 굉장히 좀 조심스럽긴 한데요. 그런 면에서 국민의힘은 110석에서 왔다 갔다 하지 않을까 싶고요. 민주당은 뭐 단독 과반이 가능한 의석인 150석 위에서 어느 정도 의석을 얻느냐 이게 지금 현재로서는 관건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강성필 위원장님. 그러니까 국민들이 이번 그 선거의 어떤 정의를 정권 심판으로 내리신 거예요. 그래서 회초리를 들으시면 민주당한테 일당을 주시고 몽둥이 들면 과반을 주시는데요.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말했잖아요. 모든 선거는 그 여당에 대한 평가다. 여당이 잘하면 야당은 설 자리가 없다. 그게 정답인 거예요. 그런데 여당이 제대로 하지 못하는데 그러니까 누가 나왔습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나온 거 아니에요. 그래서 국민들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잘못된 윤석열 정부에게 지적하고 견제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인물인가라고 기대를 했는데 지난 3, 4개월 동안 보니까 그게 안 된 거예요. 그런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나중에 개헌 저지선까지 뚫릴 것 같으니까 잘못했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잘못했습니다라고 말은 하는데 뭘 잘못했는지를 말을 않고 있어요. 기껏 해봤자 대통령에게 민심 전달을 잘 못했다라는 정도에 그친 거예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국민들은 돌아보니까 결국 야당밖에 없구나. 민주당밖에 없구나. 하지만 민주당도 썩 그리 탐탁지 않은 중도 보수 무당층들은 그래 그럼 조국 혁신당을 한번 믿어볼까? 왜? 조국 대표는 선거가 끝나면 정치권에서 멀어질 것 같으니까.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정권 심판론의 핵심이다. 그래서 이번 선거는 그렇게 흘러갈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네 분께서는 현재 판세를 어떻게 보고 계신지 한번 차례로 들어봤고 그렇다면 여야가 각자 분석하고 있는 판세는 어떤지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경합 지역을 60곳 이상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서 전국의 박빙 지역이 55곳 정도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60곳 이상으로 좀 늘어났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이것이 서울 한강벨트 민주당 강세 지역에서 지지세가 확대되고 있고 충청권에서 지지층이 결집하고 있으며 낙동강벨트에서 박빙 우세로 전환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배경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 민주당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는가? 이재명 대표가 초박빙 선거구를 지목을 했습니다. 수도권 31곳을 지목을 했고 17곳을 추가로 공개를 했는데 수도권 31곳 중에서는 중성동, 을과 용산, 인천, 중구, 강화, 옹진 등이 있고 17곳은 강원과 경남, 울산, 충남, 충북이 있습니다. 지금 보면 국민의힘에서는 당초 55곳에서 60곳으로 박빙 지역이 좀 늘어났다. 이렇게 판세가 좀 좋아지고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고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도 접전 지역으로 강남 3구를 예로 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에서도 강남 3구까지도 해볼 수 있다. 이런 정도로 지금 판세를 좋게 분석하고 있는 거 아닌가 싶은데
윤주진 대표께서는 지금 각 당이 내놓은 판세 분석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기존에 정말 국민들이 생각했을 때 가장 대표적인 접전 지역 중심으로 특히 수도권이죠. 수도권을 위주로 해서 조금만 더 표를 올리면은 정말 한 자릿수, 어떻게 보면 소수점 자릿수의 차이까지도 나면서 승리를 가져올 수 있다라고 하는 어떤 약간 절박한 기대감을 좀 드러내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저는 이제 오늘 이재명 대표가 이 결정한 이 초접전지 같은 경우는 상당한 자신감을 지금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즉 뭐냐면은 기존에 어떻게 보면 어려웠을 만한 그러한 지역들에서조차도 민주당 파란색 물결이 이길 수 있다라고 하면서 어떻게 보면 전국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심은 속내를 표현하지 않겠지만 어떻게 보면 상당히 야권 200석에 대한 가능성까지 내비치면서 야권이 막판에 본투표에서 후보자들에 대한 지지층이 몰표가 나오기를 바라는 그러한 그 모습을 되게 강조하고 있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되게 좀 어려웠던 지역도 해볼 만하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김성환 평론가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재명 대표가 왜 이렇게 초접전 지역을 구체적으로 공개를 했을까요? 투표장으로 나와주십시오라고 하는 메시지를 던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부러 사실은 저렇게 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초접전 지역은 또 따로 있거든요. 있는데 민주당이 열세인 지역에 지지자들이나 아니면 이 지역에서 뭔가 정권 심판을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투표장으로 나와서 투표해 주십시오. 바로 이 지역입니다. 이렇게 공개하는 효과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좀 열세를 극복하는 이런 지역들에서 만약에 민주당에서 이길 수 있다거나 유의미한 성과를 거둔다면 이거는 이전에 얻었던 한석보다 더 큰 가치로 되돌아보지 않겠습니까? 그런 효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고요. 지금 국민의힘하고 민주당이 전체적으로 판세 분석하거나 또 한동훈 위원장 오늘 동선을 그동안에 이제 어디로 움직였는지 분석한 걸 보면요. 뭐라 그럴까요? 그러니까 굉장히 당황해하는 모습들이 좀 보여요. 그러니까 한동훈 위원장도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는 굉장히 전략적으로 좀 불리한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많이 움직이는 모습들을 보이는데 한동훈 위원장은 좀 우세인 지역까지도 다 지금 다녔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원톱의 한계가 드러나는 그런 문제가 좀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에도 지금 결국은 경합 지역을 구체적으로 국민의힘은 공개를 안 하고 있단 말이에요. 만약에 경합 지역을 공개한다 그러면 그게 또 열세가 돼서 오히려 부정적인 효과가 나올까 봐 걱정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민주당하고 국민의힘의 차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민주당을 단독 과반으로 만드는 게 민주당의 목표라고 하면 국민의힘은 단독 과반 저지. 그러니까 100석 헌법을 개정할 수 있는 정도의 100석을 국민의힘이 얻느냐 아니면 민주당이 200석을 얻느냐. 그러니까 그러면은 국민의힘은 100석만 지켜주십시오라는 메시지밖에 안 들린단 말이에요. 굉장히 수세적으로 보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의 어떤 선거 판세가 이 정도까지 돼버렸다라는 거를 양당이 모두 공히 인정하는 얘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이렇게 여야 모두 박빙 지역이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판세 분석을 내놓은 가운데 그렇다면 여러 박빙 지역 중에서 네 분께서는 어느 지역에 주목하고 계신지 또 그 이유는 무엇인지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강성필 위원장님부터 들어볼까요? 저는 부산의 수영구를 집중을 했습니다. 여기가 아주 재미있는 지역입니다. 이미 화제가 된 지역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보수 후보 2명, 정연우 국민의힘 후보와 무소속 장해찬 후보가 지금 박빙의 승부를 벌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는 그 장해찬 후보가 여기서 공천을 받았죠. 그러다가 이제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인해서 공천이 취소됐어요. 그런데 이 장해찬 후보가 무소속으로 나왔어요. 근데 처음에는 이 후보가 적당히 이렇게 경쟁을 하다가 단일화를 할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장해찬 후보가 완주를 하는 형세입니다. 그러니까 장해찬 후보도 그리고 정연욱 후보도 서로에게 선대위원장 혹은 단일화 제안을 했는데 서로 거절한 거지요. 그런데 더 재미있는 거는 이러한 상황이 왜 일어났는지가 중요합니다. 근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부산에 최근에 지원 유세를 갔는데 이 수영구만 가지 않았어요.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 또 장해찬 후보는 당에서 복당을 허용하지 않겠다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국민의힘의 아주 많은 구성원들이 지금 장해찬 후보가 선당 후사해야 된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완주하겠다는 것은 어떤 대통령실의 지원을 받는 거 아닌가. 그래서
결국에는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만약에 여기서 민주당 후보에게 승리를 내준다면 누가 더 큰 책임이 있는가에 대해서 저는 상당히 재밌는 상황이고, 이러한 어떤 윤한 갈등의 연장선을 부산 전체적으로 민심을 조금 흐트러지는, 그래서 부산에서 오히려 민주당의 어떤 정권 심판론이 더 부각되는 효과를 보고 있다고 분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 이 수영구를 저는 한번 재밌는 지역으로 한번 집중해 보았습니다. 네, 부산 수영을 말씀해 주셨고 김성환 평론가께서는 어느 지역에 좀 주목하고 계십니까? 전 용산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아까 뭐 민주당이 유세 마지막 일정을 용산역 광장에서 뭐 갖기로 했다 이런 말씀도 드렸지만요. 그러니까 용산은 단순히 용산 한 곳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윤석열 정부의 정통성하고도 저는 연결이 돼 있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과거에 청와대 시절에 종로에서 이기고 지는 문제는 청와대 정통성이라고 하는 일종의 이제 역사성이 그대로 살아있는 가운데 대통령을 심판한다 아닌다의 정도 의미, 그리고 정치 1번지를 뺏기냐 안 뺏기냐의 의미겠지만, 이번에 용산의 경우에는 윤석열 정부가 청와대를 버리고 사실 용산으로 이전한 거 아닙니까? 이전해서 새로운 어떤 대통령의 상이나 새로운 정부를 만들겠다고 국민들한테 공언을 했어요. 예를 들면 소통하는, 그러니까 제왕적 대통령이 되지 않고 구중궁궐에 갇히지 않는 소통하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했는데 지금 그런 모습을 찾아보기 어렵잖아요.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은 다른 리더십을 만들어주길 기대하는 국민들 마음이 있었는데 뭐 아시다시피 물가나 경제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요. 정치도 결국은 야당 대표를 한 번도 만나지 않은 정도의 불통으로 보인단 말이에요. 일종의 고집스러운 모습 같은 모습, 뭐 굳이 말하자면 독선적이고 오만한 모습들을 보이는 이런 대통령의 모습들이 그대로 다시 보여질 거라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용산 지역을 주목했단 말씀 드리고요. 또 용산 지역이 지금 초박빙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리턴 매치인데요. 지난번 선거 때 강태웅 후보가 890표 차로 졌어요. 이 서울 지역에서 제일 적은 표 차로 졌거든요. 이번에 리턴 매치에서 만약에 이긴다고 하면 앞서 말씀드렸던 상징성과 함께 용산에서 강태웅 후보가 다시 살아오는 이런 모습들도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용산이 굉장히 흥미로운 지역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김성환 평론가께서는 서울 용산을 찍어주셨고 정혁진 변호사께서는 어느 지역에 주목하고 계십니까? 그 이번 총선 벨트가 3개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한강, 낙동강, 반도체. 그런데 그래도 한강 벨트가 제일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광진, 갑이 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왜냐하면은 한강 벨트에 어떻게 보면 바로메터 같은, 리트머스 같은 곳이 그게 광진, 갑 아닌가. 네. 왜냐하면 지금 여당도 그렇고 야당도 그렇고 경합 지역이 선거를 하루 앞둔 지금까지도 굉장히 많아요. 여당 60개, 야당 48개. 그런데 전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느냐. 지금 지지율도 있지만 지지의 강도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이 사람은 꼭 지지한다. 무슨 일이 있어서 지지한다. 그런 지지의 강도가 사실 이번 국민의힘 그다음에 민주당처럼 옅었던 적은, 약했던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다시 말해서 이게 쉽게 허물어질 수 있는 것이 지지율이 아닌가. 대표적으로 한 달 전만 해도 국민의힘이 이렇지 않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한 달 만에 진짜 뭐 국민의힘이 170석 얻을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다가 반대로 뒤집혔단 말이에요. 네. 그게 민주당이라고 뭐 다르겠습니까? 제가 봤을 때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는 세력이 큽니까? 아니면은 반윤의 세력이 큽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민주당에 대한 지지율도 제 생각에는 쉽게 허물어질 수 있을 만큼 취약한 것이다. 그런데 최근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양문석 후보, 김준혁 후보 등등등 해가지고 굉장히 그 무리를 일으키는 그런 후보들이 많은데, 지난번 이영선 후보와는 달리 민주당에서 대처하는 방안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오만한 그런 모습이 아닌가. 그거는 조금 전에 김성환 평론가 말씀하셨지만 이종섭 대사, 황상무 그 수석 관련한 대처하고 크게 다르지 않은 것이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민심이 움직이고 있는 그러한 부분들이 보이는 것 같고요. 이렇게 민심이 움직이는 측면이 반영되는 아주 대표적인 곳 중에 하나가 광진갑 그 김병민 후보하고 이정훈 후보 사이에, 거기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냐에 따라 가지고 전체적인 또 선거판의 모습도 달라질 수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정혁진 변호사께서는 서울 광진갑을 짚어주셨고 윤주진 대표께서는 어느 지역에 주목하고 계십니까? 예, 저는 서울 동작을 나경원 후보와 이제 그 유상영 후보의 대결인데요. 이제 소위 말하는 정말 가장 피말리는 서울 대첩의 한 지역이라고 할 수 있겠죠.
선대위 출범 이후에 이재명 대표가 이곳을 무려 8번이나 찾았다고 합니다. 그만큼 엄청나게 야당 대표가 공을 들이고 있는데 왜 그럴까를 좀 따져보면 오히려 역설적으로는 여기서의 승산이 쉽지 않다고 판단하는 것도 있을 것이고요. 또 나경원 후보에게는 어떻게 보면 이 정권 심판론이 잘 먹히지 않는 서울 지역에서 그러한 상징성이 좀 있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모두 기억하다시피 이제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에 나경원 후보가 당대표 선거의 어떤 과정에서 연판장 사건도 있었고요. 어떤 친윤과의 갈등, 그러면서 사실은 이 윤석열 정부에서 나름의 어떤 고초를 겪었던 여당 정치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권 심판론이 잘 먹히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우려가 있어서 또 이재명 대표가 이제 나경원 후보에 대해서 이런 또 불미스러운 발언을 해가지고 막말 논란에 또 휩싸인 적이 있었죠. 그러한 여러 가지 면에서 상당히 이재명 대표가 여기서만큼은 좀 이기고 싶어하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과연 나경원 후보가 야당의 그러한 공세를 이기고 이길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이 좀 재미있는 정말 관전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분이 주목하는 지역에 대해서 들어봤고 최근에 여당에서 계속해서 탄핵 저지선, 개헌 저지선을 달라 이렇게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탄핵과 개헌 저지선 100석 이상은 달라 이런 호소라고 좀 봐야 될 텐데 강성필 위원장님, 지금 범야권 200석 현실화 가능성이 좀 있는 얘기인가요? 어떻습니까? 어렵죠. 저희 민주당은요, 오히려 국민의힘에서 민주당이 200석을 할 수 있다, 개헌저지선 뚫릴 수 있다, 이런 프레임을 펼치면서 민주당이 오만하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정치적인 의도를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일 정도로 200석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또 이만큼 절대 권력은 또 부패하고 분열하고 또 결과가 좋지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200석은 차후에도 국민의힘도 민주당에게도 양당에게도 좋지 않은 것이다. 그리고 국민들이 균형감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상황이 안 좋아진 것은 저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지난 3, 4개월 동안 조금 선거 전략을 잘못 짰다. 첫 번째로는 책임론입니다. 오락가락 책임론. 처음에는 본인은 잘못이 없지 않냐. 정부가 부족하지만 내 책임은 아니다라고 했다가 홍준표 시장이 당신도 법무부 장관 했으니까 책임 있지 않냐. 그러니까 바로 그 다음 날 저를 탓해달라. 이런 오락가락 메시지가 잘못됐고요. 또 3, 4개월 내내 범죄자 프레임, 종북 프레임 이런 걸로 네거티브 공격을 했어요. 그런데 여당은요. 정책 추진력을 바탕으로 이슈 파이팅을 해서 국민들에게 신뢰감을 주고 뭐 하다못해 예산 폭탄이라는 말로 선거 프레임을 짜가는데 전형적인 야당의 선거 전략을 잘못 짠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전체적으로 국민들께 어떤 읍소 전략을 해도 공감이 되지 않았던 모습을 보여서 이러한 범야권 200석이라는 말까지 나왔는데 민주당이 보기에는 전혀 어려운 얘기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민주당이 보기에는 전혀 어려운 얘기다. 윤주진 대표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뭐 한 정당, 한 세력이 200석 이상 한다는 건 정말 쉽지 않은 겁니다. 그건 맞는데 사실 이번 선거에서 좀 독특한 패턴을 보이고 있는 것이 바로 이제 여론조사 결과만 정말 순수하게 놓고 봤을 때는 정말로 만약에 보수층의 투표가 많이 안 하게 되고 정권 심판론에만 찬성하는 그러한 표심만 몰렸을 경우에는 배제할 수 없는 현실이다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난 총선에서 무소속 포함해서 보수 정당이 차지했던 정당이 88석이었습니다. 지역에서. 그런데 이제 그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전에 나왔던 조사를 보면 PK 지역이라든지 이러한 지역에서도 사실은 좀 국민의힘이 어렵다,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이러한 보도가 나왔었거든요. 그러한 정황이 만약에 사실로 밝혀진다면은 정말 90대 후반의 의석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위원장이라든지 국민의힘 쪽에서 이 개헌 저지선을 지켜달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공포 마케팅이라기보다는 정말 현실 가능성 있는 위기론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비례정당인 조국혁신당의 성적표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 조국혁신당은 계속해서 10석을 목표로 내세웠습니다만 오늘은 10석 플러스 알파다 이런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먼저 정혁진 변호사님, 조국혁신당 과연 어떤 성적표 얻으리라고 보십니까? 제가 봤을 땐 10석 플러스 알파가 나올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지지율만 봐도 46 곱하기 지지율 하면 10석 이상 나오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거기에다가 세종에 만약에 김종민 후보가 당선이 된다라고 하면 김종민 후보가 어디 갈 것인가? 제가 봤을 때 조국혁신당이 합류할 가능성이 크고요. 그다음에 민주당 내에서도 친명 말고 친문 있지 않습니까? 특히 영남권에 있는 의원들은 막 마음이 흔들릴 수도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일단은 조국 대표가 10석을 내세운 거는 나름대로 좀 겸손한 모습을 보여서 지금에 있었던 것들이 더 떨어지지 않게끔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게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한 12석, 13석 이 정도를 갖다 확보하게 된다라고 하면 조금 더 욕심을 내가지고 어떻게든지 원내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네, 김성환 평론가님.
저도 맨 처음에 이제 민주당, 그러니까 더불어민주연합 지지율보다 더 높은 지지율이 나온 적이 있었기 때문에 조국혁신당이 더 많은 의석을 많이 가져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했는데요. 근데 마지막 막판 표시는 그렇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저는 그래도 민주당을 계속 찍어왔던 지지자들이 마음을 바꾸지는 못하는 현상이 좀 일부 나올 것이다 이렇게 보이고요. 그래서 민주연합이 조국혁신당보다는 비례정당 투표에서 조금 더 많은 득표를 얻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굳이 얘기하자면 10석은 무난하게 얻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이고요. 거기에서 플러스 알파가 한 많아도 2개 정도, 2석 정도를 가져가는 정도 수준일 것이다 이렇게 보이고요. 그리고 더불어민주연합의 경우에는 조국혁신당보다는 조금 더 많이 가져갈 가능성이 있어서 한 12에서 13 정도 내다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막판 유권자들의 표심을 결정한 변수에는 뭐가 있을 것이냐. 먼저 투표율을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난 금요일과 토요일 이틀 동안 사전투표가 진행이 됐는데 사전투표율이 31.28%로 집계가 됐습니다. 2014년도에 사전투표제가 도입된 이후에 총선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이렇게 사전투표율이 높은 것을 놓고 여야가 각자 아전인수적인 해석을 내놓고 있는 가운데 과연 이 높았던 사전투표율이 본투표까지 끌어올릴 것이냐, 과연 최종 투표율은 어떻게 될 것이냐, 이것을 놓고서는 의견이 좀 엇갈리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윤주진 대표님, 지금 사전투표율이 상당히 31.28%로 높게 나왔는데 본투표율은 어떻게 될 것이냐, 이 부분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이번에 일단 사전투표율이 높은 것이 어떤 여야의 유불리를 따지기는 좀 어렵다고 보는 것이 과거에 비해서 이제 사전투표가 상당히 국민들에게 익숙해졌고 오히려 본투표보다 더 편리한 어떤 투표 제도다. 이러한 인식이 많이 강해졌기 때문에 사전투표율이 많이 오른 것은 그만큼 여야 공이 고른 계층에서 많이 이제 참여했다고 볼 수 있는데요. 관건은 과연 이제 막판에 70%라고 하는 그 마의 수치를 넘길 것이냐라는 것인데 저는 이것이 결국은 막판에 국민의힘 지지층의 표심에 상당히 좀 많이 달려있다고 봅니다. 뭐냐 하면은 아무래도 조금 더 본투표를 선호하는 경향이 국민의힘 정통 보수층에 좀 많이 있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계속해서 개헌 저지선 문제라든지 그러한 위기론이 많이 확산돼서 그래도 한 표를 찍어주자라고 하는 여론이 많아지면 정말로 총선에서 보기 힘든 그러한 70%를 넘을 것으로 보이고요. 그것이 아니라면은 아무래도 사전투표에 이미 반영된 표심이 많기 때문에 60% 후반대 정도에서 머물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강성필 위원장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역대 이제 사전 투표율에다가 40% 정도 더하면 총 투표율이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총선에서 70%의 투표율을 넘기는 것이 조금 어렵지 않겠느냐 하는 분석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최소한 지난 총선보다 높은 한 68% 이상은 기록하고 70%는 약간 안 될 것이다라고 이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어찌됐건 이제 최종 투표율은 어떤 갈망이 중요한 것 같아요. 뭐 어떤 갈망이 있는가를 좀 살펴보면 그 사전 투표율이 높았던 지역이 호남입니다. 그리고 수도권입니다. 그리고 부울경 이런다고 해요. 그러면 이건 어떤 의미인가? 아무래도 정권 심판론이 높은 지역에서 사전 투표율이 아무래도 5, 6%가 높고 대구 같은 경우는 지난번과 비교했을 때 2, 3% 높은 걸 봐서 아무래도 정권 심판을 꼭 해야겠다라는 의지가 분명한 회고적 투표를 하려고 하는 유권자들이 많아서 아무래도 본 투표율에도 이러한 분위기는 이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 총선에서 주목받는 지점이 60, 70대 이상 유권자 비중이 20, 30대 유권자보다 더 많아진 첫 번째 선거다. 이런 점입니다. 달라진 유권자 세대 지형이 과연 마지막에 최종 결과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냐. 김성환 평론가님, 이 부분은 어떤 영향이 있으리라고 보십니까? 그래서 2대남과 6대남이 비교가 되더라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 흥미로운 지점 중에 하나인데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인구 구성으로 보면은 50대가 제일 많고요. 그 다음에 60대, 40대 이렇거든요. 왜냐하면 60대 이제 베이비붐 세대가 60대로 편입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베이비붐 세대는 86 세대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86 세대가 60대 초반의 나이가 됐거든요. 그러면 이전의 60대는 굉장히 보수화된 세대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의 60대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종 여론조사나 이런 것들 보면 60대 남성의 표심은 민주당하고 국민의힘이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나온다는 거죠. 여성의 표심은 국민의힘 쪽에 많이 기울어져 있지만 그러니까 60대 인구가 많은 60대 남성이 만약에 민주당에 적극적으로 투표하면서 민주당을 지지하게 된다 그러면 민주당이 조금 유리한 결과가 나올 것이다 이런 전망이 있고요.
그리고 이대남 같은 경우에 지난번 대선 때도 아마 이대남 이대녀 갈등 보셨던 것처럼 이대남은 유일하게 보수 성향이 조금 더 많은 젊은 층으로 분류된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대남이 투표장으로 좀 더 많이 나왔을 경우에는 그러면 국민의힘이 상대적으로 유리한 경향이 나타날 것이다. 이제 이런 건데요. 근데 이대남은 출생아 수가 좀 적은 세대잖아요. 그러니까 전체 유권자로 보면은 이대남이 마지막 결정력은 발휘할 수 있겠지만 전체 큰 흐름을 바꿀 정도는 아닐 수 있겠다 이렇게 보이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투표율 말씀하시면서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씀인데 만약에 그러니까 지난 21대 총선 때 66.2가 나왔거든요. 네. 그럴 때 60대가 80% 투표율 보였고요. 70대가 78%, 그리고 50대가 71%가 조금 넘었어요. 그러니까 전체 투표율보다 한 5%, 많게는 한 10% 이상까지 투표율이 높았거든요. 40대가 평균 투표율보다 낮았어요. 한 3%포인트 낮았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40대가 인구가 많은 40대가 적극적으로 투표장에 나오면 투표율이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럼 이전에 여론조사 결과 봤을 때 40대는 정권 심판론이 굉장히 강하고 그리고 민주당이 많이 기울어져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40대가 어느 정도 투표장에 나오느냐, 또 인구도 많은 40대의 투표율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보이고요. 그다음에 30대, 20대 이런 층인데 30대, 20대는 56에서 70%, 60% 아래 정도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전체 투표율보다 낮은 투표율을 기록했는데 전체 투표율이 예를 들어서 70% 초반이 나오려면 20, 30대가 최소한 한 60% 초중반까지 투표를 해야 된다는 뜻이거든요. 그럴 때 이대남이 어느 정도 적극적으로 투표하느냐, 아니면 30대나 또 이대녀나 여성들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투표하느냐에 따라서 양당의 명운이 갈릴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정혁진 변호사께서는 달라진 유권자 세대 지형이 결과에 미칠 영향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일단은 6대남이 그래도 아무래도 그 뭐 베이비붐 세대 뭐 직전이나 그래 가지고 그 인구가 유권자들이 많을 텐데 6대남이 몇 년생입니까? 50년대생이에요. 말이에요. 그러니까 60년대 초반이거나 50년대에 태어나셨던 분들이 지금 60대를 구성하고 있는데 아무리 조금 이렇게 옅어졌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는 보수적인 성향을 띌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50년대, 60년대 초반에 태어났으면 6.25 끝나고 나서 10년도 안 된 그런 상황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뭐 저도 60년대에 태어났지만은 그때하고 지금하고는 완전히 다르단 말이죠. 그런데 다른 사람도 아니고 김준혁 후보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뭐 6.25 관련해 가지고 뭐 미군에 대해서 만약에 이게 고맙다 이런 생각을 한다라고 하면은 친미 사대주의다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다부동 전투, 우리나라를 지켜낸 다부동 전투는 미군 덕분에 승리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군에 대해서 감사하다라고 하는 건 이건 사대주의다.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그런 그 논리적으로 모순이 되는 그런 이야기들 거기에다가 뭐 양문석 후보의 그 뭐 편법 대출이나 이런 모습들을 갖다 보면은 기본적으로 다시 보수적인 성향으로 회귀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경향 자체가 원래는 기본적으로 그랬으니까. 그런데 이대남 같은 경우에는 조금 복잡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대남들은 그 조국 혁신당은 거의 찍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공정과 상식을 파괴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자신들이 어렵게 대학에 들어갔거나 아니면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지 못했는데 그런데 조국 그 교수의 그 자녀들은 뭐 편하게 마음대로 뭐 의사까지 될 뻔하고 그런 모습들을 갖다가 보였기 때문에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이대남이 이준석 대표를 지지했었던 것이 아니냐. 그런데 이준석 대표는 또 개혁신당으로 갔고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이대남도 경향 자체는 결국은 국민의힘 쪽에 조금 더 그 우호적인 그러한 모습이 되지 않을까. 그런데 양문석 그 김준혁이 두 사람으로 인해 가지고 다시 어느 정도 이제 왼쪽으로 갔던 그 경향이 다시 오른쪽으로 오고 있는 것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추측이 됩니다. 네. 마지막으로 정혁진 변호사께서 조금 전에 말씀해 주신 대로 민주당 양문석 후보의 편법 대출 의혹 그리고 김준혁 후보의 막말 논란 또 최근에는 국민의힘 윤영석 후보의 막말 논란까지 불거졌습니다. 막판까지 불거지고 있는 이런 막말 도덕성 논란들이 표심에는 좀 어떤 영향을 미칠지 윤주진 대표님 이 부분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저는 이제 아무래도 이러한 막말 논란들이 국민들로서는 마지막 선택을 함에 있어서 어떤 정당, 어떠한 세력이 과연 우리 국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더 좋은 품격 있는 정치의 모습을 보여줄 것인가? 또 우리가 누구를 우리의 국민의 대표자로 뽑을 만한 어떤 도덕성과 어떤 상식적인 합리적인 그러한 상식을 갖고 있는가? 그러한 점에서는 저는 특히 김준혁 후보의 이러한
이러한 발언들은 대한민국의 여성층에게는 상당히 거북한 어떤 심기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여성층 유권자의 변동에 좀 안 좋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고요. 또 양문석 같은 경우도 양문석 후보의 이러한 부동산 문제가 아무래도 이전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의 부동산 폭등, 이러한 내로남불, 이러한 것들을 환기시킬 수 있기 때문에 좀 부정적인 영향을 당연히 미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강성필 위원장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양문석 후보 같은 경우는 불법 대출 앞으로 이제 조사 통해 가지고 본인이 다 기획을 해서 본인이 다 꾸민 것인지 아니면 정말로 어떤 조력을 받아서 한 건지 지켜보면 알 일입니다. 근데 그 양문석 후보의 어떤 이슈와 조금 별개로 금감원이 갑자기 등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모습들이 이 정권이 사건이나 이슈를 대하는 어떤 사정기관이나 어떤 권력기관을 통해서 이런 이슈에 대해서 대하는 모습을 국민들이 검찰 독재라고 오해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또 하나의 사건이고 증거가 되었다라고 보고요. 윤영석 후보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이건 막말이 아닙니다. 협박입니다. 명예훼손입니다. 저는 여기에 대해서 그 누구보다도 한동훈 비대위원장에게 물어보고 싶어요. 어떤 입장인지. 얼마 전에는 윤영석 후보하고 어깨 동무를 하고 윤영석 후보와 대한민국을 바꾸겠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바꿀 것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윤주진 정치 컨설턴트, 정혁진 변호사, 김성환 시사평론가, 강성필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 부위원장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